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아기를 낳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다른 여성이 자신의 아기를 찾아가겠다며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어제 열린 친형 부부의 4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수홍은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빨리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죠.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 양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이 될 텐데 정치 얘기 1도 않는 사건 반장이지만 국가 중대사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평소처럼 진행을 하다가 회견이 시작되면 바로 일본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달콤하고 재밌는 사반에 중독됐어요 하신 윤하연님, 퇴근길 나의 동반자 하신 한은주님, 어제 허리 수술 받았는데 아파요 하신 부산의 임미양님, 있는 거 다 털어서 신랑이 식당 오픈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신 정진혜님, 우리 엄마 오정임 여사 세상 제일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조승희님, 생일 맞으신 강행자님, 윤예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사반 뉴스 6반. 아우,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에 만약에 기자회견이 열린다 그러면 바로 끊고 현지로 연결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CCTV 피하려 느릿느릿입니다. 한밤중 식당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왼쪽 동그라미 주목. 창문 타고서 지금 들어옵니다. 예,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놓고 이제 정말 미어캣 마냥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자, 미어캣 마냥 막 뭐 여기저기 막 살펴보죠 지금. 누가 올까봐 창문 저렇게 고리도 딸깍. 자, 그리고는 슬금슬금 내부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느려? 자, 계산대 열었어요 지금. 살짝 열더니 지폐를 아주 그냥 살짝 쏙 빼더니 또 한 번 지폐를 쏙 빼더니 서랍도 뒤지고. 왜 이렇게 느려? 자, 이거 자. 천천히 슬금슬금 엉금엉금. 왜 좀 빨리 좀 가 좀. 자, 자, 다시 나옵니다. 나왔어요? 이제 문을 잡고 일어서더니 자, 들어왔던 창문으로 다시 퇴장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신 장면 지난 9일 새벽 3시 반쯤에 충남 아산의 한 고깃집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1층 가게 창문이 열린 걸 파악하고요. 내부에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가게 내부를 살피는 등 이 창문 넘는 데만 무려 7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느릿느릿 가서요. 돈통에서 저렇게 꺼낸 게 7만 6천 원이 현금이었습니다. 심지어 나갈 때도요. 이 남성은 CCTV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는 등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고요. 다시 들어왔던 창문으로 아주 힘들게 나갔습니다. 업주가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 사건은 영상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풀 영상, 저희가 받은 풀 영상이 무려 거의 한 40분 정도 됩니다. 이걸 저희가 편집해서 이 정도고요. 원본을 보면은 너무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무슨 슬로우 모션인 줄 알았어요. 예? 빨리 훔치고 달아날 생각은 않고 느릿느릿 엉금엉금. 돈은 좀 빨리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예? 저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하게 되면 뭐 나중에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 워딩을 하고 싶어요. 예. 나무늘보 도둑.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런 것들은 남의 물건을 갖다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집으로 침입을 해서 이제 저렇게 절도를 하는 것이니까 주거 침입 절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게 그 내부를 갖다 살피고 천천히 나중에 CCTV까지 의식을 해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본인도 역시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완전 범죄를 추구하려고 하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잡범의 모습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니까 빨리 검거되길 바랍니다. 예, 잡범, 너는 꼭 잡힌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싫으면 방송 보지 마. 자, 국내 톱 쇼 호스트가 생방송 중에 그 숫자 욕설해서 이 논란된 사건 어제 저희가 영상도 함께 전해드렸죠. 바로 정윤정 씨였는데요. 이 논란 이후에 누리꾼들이 이 정윤정 씨 SNS에 가서 실망이다, 왜 그랬냐 등등 이렇게 비판글을 좀 달았던 모양이에요. 네, 쇼호스트 정윤정 씨는요, 생방송 중에 그 욕설이 섞인 언행을 하고 또 김밥을 먹는다거나 남편과의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심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니까요, 이 누리꾼들이 정윤정 씨의 SNS 게시글에 뭐 방송이 편하냐 이런 이 비난 댓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씨는 절 굉장히 싫어하시는군요. 그럼 제 SNS 방송 절대 보지 마세요. 화나면 스트레스 생겨서 님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비난이 쏟아지니까 저는 제가 싫은 사람 안 보는 성격인데 내가 답 안 해도 화낼 듯해서 답글 남깁니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요, 이 반성이라고는 없다. 조롱하는 듯한 댓글 보니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응원 댓글도 달리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누리꾼들은 사람마다 생각 다르니까 응원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윤정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보통 예. 이럴 때는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또 이 워낙 팬이 많은 분이니까 그렇죠.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또 SNS를 닫아버렸다. 이게 참. 야, 이게 예. 뭐 사실은 욕설했고 방송 중이면 사실 사과해도 큰 문제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결국 많은 팬들이 있잖아요. 그 팬들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댓글을 쓰는 거고 하니까 조금 오히려 이렇게 그냥 사과했었으면 아쉬움이 있어요. 괜히 또 비공개함으로써 본인 SNS 활동도 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 부분이 더 나쁘게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가 보죠. 자, 과도한 음주는 금물입니다. 술 때문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승용차가 잠시 후에 저기서 딱 구르더니 세상에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승용차 빨리 오더니 쾅 부딪히고 세상에 인도 난간을 넘어서 전복했습니다. 저 때 만약에 인도 위에 누구라도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게 지난달 8일 밤 11시 반 정도에 충북 음성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승용차가 빠르게 질주하다가 SUV와 충돌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도로 옆 인도로 튀어나가는데 늦은 시간이어서인지 정말 천만다행으로 보행자는 없었고요. 저 SUV 안에도 이 여성 2명이 다쳤는데 생명인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 짐작하시죠? 예.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면허정지 수지라고 하는데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위반해서 저렇게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도로 복판에서 잠시 후에 자, 택시 보세요. 운전석이 열린 채 멈춰 있어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나니까 불박차가 일단 피해보는데 잠시 후 저 운전석에서 사람이 나서 이게 뭐야 이거? 이분이 바로 택시 기사님인데 휘청이더니 주저앉죠. 자, 그 택시 기사에서 달려드는 어떤 한 남성. 자, 그런데 그 달려드는 남성이 넘어졌어요. 자, 주변 사람들이 막 당신들 왜 이래 막 뜯어말리고 하는데 계속 저렇게 기사를 폭행하고 다른 분들이 지금 모여서 겨우 분리를 해냈습니다. 자, 아까 택시 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승객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술 먹고 벌인 짓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자, 택시 기사가 이 승객 중에 많지 않은 승객이 택시 기사를 목을 조르거나 좀 폭행을 가하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택시 기사가 택시를 버리고 탈출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탈출하면서 이 블랙박스 차량하고 이제 추돌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도망가는데 계속 승객이 따라오고 뭐 술 취해서 좀 폭행을 행사하니까 다른
승객 다른 이제 운전자 내려서 저기서 분리하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이걸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가중되게 처벌이 됩니다. 뭐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된다면 이 실형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또 더더군다나 이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었다면 더 중한 범죄 될 수 있거든요. 뭐 택시 기사는 아주 위험을 느끼고 본인이 도망간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남편 막말에 참이 안 와요. 아, 지금 말이죠. 이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이게 한참 막 동그라미 X만 이러고 있는데 시작이 되면은 참 이거 끊기가 좀 애매해서 야, 이거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사연은 들어봐야죠. 네,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남편 말 때문에 마음이 착잡하다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현재 결혼 20년 차인데요. 현재 40대 중반입니다. 이 남편은 평소 아내랑 있을 때는 굉장히 다정하고 또 애정 표현도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랑 있을 때만 되면은요, 뭐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속았다, 사기 결혼 당했다 이런 아내 깎아내리는 말들을 농담이랍시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 식사 자리에 미혼 남성이 있어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주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외모 하나도 안 보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더 당황해서 옆에 아내도 있는데 너무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농담이라면서 넘겼다는 겁니다. 한 번 농담이면 웃으면서 넘어가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이런 농담을 하니까 이 아내는 이 말이 진심처럼 느껴져서 고민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유, 나는 외모 안 보고 결혼했어. 그럼 그걸 듣고 있는 아내는 뭐가 되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아, 이거 X 하고 있는데 막 또 들어오면 어떡하죠? 한일 양국 정상이.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 지훈이 엄마 누가 이과 아니랄까 봐 국어의 묘미를 그렇게 파악을 못해. 당신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결혼했다 이거 아니야. 이거 당신 띄워주는 말이잖아 이거 동그라미. 아, 야, 이거 진짜. 아, 박 변호사님 실망입니다. 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내가 이과였어도 너보다 수능 국어 점수 더 높았어. 뭐 날 띄워줘. 확, 야, 양지열, 너 옛날부터 솔직히 여자 얼굴 밝혔던 거 다 알아. 현관 비밀번호 바꿨다 X? 거기 왜 내가 나오죠 갑자기? 예, 이 양 변호사님 또 네, 많이 뭐지? 밝히셨잖아요. 네. 자,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야, 지금 표현을 했다는 게 좀 문제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했다고 그러고 이거 사실은 뭐 이혼 사유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심각한 지금 관계를 본인이 남편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내는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저는 정말 이혼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인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지 생각이요? 내면으로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죠. 밖으로 나오는 이상은 내면이 아니게 되는 거고 예.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가장 나쁜 게 남들 있는 데서 비교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남편은 뭐 제가 어지간하면 반대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소수설로 가고 싶거든요. 맞아요. 이건 어지간한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수님 사모님께 아유 우리 누구누구 씨 정말 예쁩니다. 뭐 자주 이렇게 칭찬을 하시나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서 왜 남들 답변을 피하세요? 앞에서 남들 앞에서 아내하고 자식 자랑하면은 뭐 좀 푼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세게 보이려고 그 배우자를 갖다가 남 앞에서 험담을 하고 또 이제 뭐 항의를 하면 아예 농담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배우자를 갖다가 깔아 누르면은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지 교수님, 모르겠으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한일 정상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이제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시죠. ただいまから지금부터 日本韓国首脳共同記者会見を執り行います。まず岸田内閣総理大臣からご発言いただき、続いてユン大統領からご発 이어서 言いた 윤 だきます。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긴 겨울철을 벗어나 양자 회담을 위한 방문으로서는 약 12년 만에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이란 관계의 강화는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1965년에 국교 정상화 이래에 우호 협력 관계 기반에 입각해서 이란 양국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의견의 일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그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를 하였습니다. 또 양국 관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일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까지 장기간 중단됐던 이란 안보 대화, 이란 차관 전략 대화의 조기 재개, 그리고 고위급 일본, 한국, 중국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양국 간에서 경제 안보에 관한 협의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관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의 대화를 폭넓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교류 협력은 양국 간의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뼈대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해서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이란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찬설할 것을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로서도 미래를 짊어지는 젊은이들의 교류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양국의 교류가 회복돼 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관계 개선의 선순환이 더욱더 가속화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더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억지력, 대처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일본, 한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3국 간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하고의 대화의 창문 열려 있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다시 강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역사적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실현시키는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동지국이 힘을 합쳐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이란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 되는 방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는 만찬회에서 윤 대통령 내외분과 더욱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방위를 계기로 해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양국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다 총리 대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 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大統領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말씀 감사합니다. それでは日本のプ 그럼 レスおよび 일본의 韓国のプレ 기자분과 スから 한국의 それぞれ 기자분들부터 1問ず 각각 つ質問をお受けい 하나씩 たします。 질문을 받도록 まず 하겠습니다. 日本 먼저 の 일본 日本の 측 プレスからご質問がある方、 기자분께서 질문하실 挙手を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どうぞ。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이니치 신문의 이만호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신 징용공 소송의 해결책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재단이 일본의 기업에 대신해서 배상 상당액을 변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액의 반환을 원하는 구상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께서는 구상권의 추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기시다 총리 계신께서는 일한 정상에 의한 셔틀 외교에 대해서 다시 그 의미와 그리고 기시다 총리 대신의 방한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에 대한 화기 레이더 조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셔틀 외교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셔틀 외교에 관한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저 사이에 셔틀 외교의 재개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를 하였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안을 저로서 검토를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측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을 하는 가운데서 일한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 사이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면서 일한 양국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 질문하신 몇 가지 지적을 하신 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점들을 포함한 과제들, 현안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한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힘차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부산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65년도 그 협정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어떤 그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 언론 기자분들부터 질문이 있으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기자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헤럴드 경제 박상현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헤럴드 경제 소속 박상현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입니다. 전상.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취재기자단의 의견을 취합해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을 드립니다. 평소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리신 것도 오늘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신 것도 모두 국익과 부합한 판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고 그 국익이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여쭙습니다. 기시다 총리께도 한 말씀 여쭙습니다.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습니다.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총리께서 직접 하시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은 먼저 양국의 이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반도체와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국의 그 산업의 형태라든지 또 발전의 방향에 비추어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서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외국인 방문 중에 일본은 한국이, 한국은 일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국의 국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욱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로서는 3월 6일에 발표된 한국 정부에 의한 조치를 2018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일본 측의 호응 조치에 대해서였습니다만 오늘도 몇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거는 양자간 방문으로서는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재개를 할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정부의 의사소통을 강화를 한다라는 데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란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진행 중이었던 한일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보셨습니다. 뭐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일단 양 정상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뭐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고 또 그 일환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라는 뜻도 양 정상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셨겠지만 기자들 일문일답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강제동원 해결책 관련해서 그럼 일본 정부는 어떤 좀 화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렇게 뭐 좀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모두 발언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사에 대한 어떤 별도의 유감, 사과 표명 같은 것 정도는 나와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국내 어떤 여론이 있었는데 뭐 그 정도 조금 만족스러운 답변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이 한일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 또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사건 반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30초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임플란트 후 잇몸 관리 어렵다면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리죠. 검가드. 잇몸염증 및 치주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30초씩 임플란트 후엔 잇몸 관리하세요. 잇몸가드. 검가드. 내가 만약 30대라면 말이야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챙기고 근데 무엇보다 금융 요즘 보험 좋잖아. 이젠 영 모기지가 보험으로 된다며 라이프를 나름답게 KB 라이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아기를 낳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다른 여성이 자신의 아기를 찾아가겠다며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왜 그냥 사건 반장 안 하냐고 막 성화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자, 시작하죠. 대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었는데요. 이 30대 여성이 진료 소견서를 가지고 지난 1일에 응급 입원을 합니다. 이 고위험 산모였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산모는 약 일주일 만에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아이를 홀로 병원에 남겨둔 채로 산후조리를 하고 곧 아기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퇴원을 합니다. 하지만 산모는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산모는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갓난 아기를 홀로 두고 잠적을 한 건데 지난 13일 병원에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엄마다. I'm your mother. 예, 내가 엄마다. 정말 다른 산모가 나타난 건가요? 보통 father인데. 예, 엄마가 나타나 버렸어요. 13일 날 30대 여성. 내가 엄마라면서 지금 똑같은 이름이에요. 엄마하고 아들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은 아이 이름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왔고 먼저 퇴원하겠다라고 아기를 데려갔다고 말을 했다 그러고요. 자신의 호적에도 출생 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0대 여성은 자신이 엄마라면서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했던 건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이 병원 관계자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애를 놓고 난 다음에 일단 모유수유를 좀 이래 할 거잖아요, 그죠? 몇 번은 이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애한테 왔다 가고 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찾으러 왔던 사람은 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하고 의심스러워서 신고를 했다고. 엄마 이름 분명히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 이거 그래서 신고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를 찾으러 온 엄마를 봤는데 신생아실 간호사가 보니까 진짜 아이를 낳은 산모하고 체형이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데 하고 말을 좀 걸었더니 그냥 두고 다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나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 진짜 아이를 낳은 산모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엄마다라고 나타난 그 산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뒤에 찾아왔던 엄마가 또 엄마가 맞는 그런 기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또 출생신고도 이 나중에 찾아왔던 엄마가 했던 겁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보통 말이죠.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정말 저런 식으로 해서 아기를 그렇게 넘겨줄 생각이었으면
그냥 산부인과에서 퇴원하고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아이를 데려갈 때는 자기 그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좀 뭔가 이렇게 발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들통이 날까봐 종적을 감췄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차라리 며칠 정도 지나면 지금 이게 눈썰미가 있는 이 간호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게 하나의 예지만 추정이지만 가짜 산모하고 진짜 산모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했었으면은 이게 그냥 아무런 그 발각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실제로 출산한 그 진짜 친모가 약간 이 체형이 좀 이렇게 완전히 좀 달랐다. 예,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걸린 건데 자 그렇다면 친모와 내가 친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네, 일단 엄마라고 주장하는 이 두 번째 여성 역시 30대인데요. 이 병원비를 일단 본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은 여성과는 6년 전에 이 취미활동 관련된 SNS에서 만나서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오던 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산모가 양육할 형편이 안 돼서 결혼 뒤에 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게 대리 출산 혹은 아이를 혹시 뭐 이렇게 매매한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그 부분을 가지고 뒤에 본인이 엄마라고 주장한 그 여성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병원비를 만약에 결제를 한 거라면 그게 대가 관계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아동매매 혐의로 조사를 하고 이 다른 휴대폰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포렌식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정말로 아이를 낳은 산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원한 것도 건강보호법 위반이거든요. 일단 형사 입건을 한 겁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저 아기가 걱정이에요.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교수님 혹시 그 뭐 다른 방송사 드라마 얘기긴 해서 좀 뭐하지만 그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내용인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마침 지난주에 이 아파트 청약 가점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를 이렇게 빌려주고 막 하는 그런 범죄 집단을 응징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추정컨대 아마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그 여성이 그 대리모와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그 한번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 두 여성이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고, 또 이제 만약에 좀 친부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친부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뭐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뭐 통화를 했거나 뭐 SNS로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래 정황. 그리고 만약에 거래를 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금액을 약속을 하고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사를 좀 더 해봐야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제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때 믿었던 친형을 고소하게 된 박수홍 씨. 법원에 출석하며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이내 얼굴이 굳어버리는 박수홍 씨. 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횡령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법인카드를 백화점 마트에서 쓴 건 기본이고 아이들의 학원비와 상가 건물 구입비, 심지어는 이번 재판의 변호사 비용까지 횡령 혐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가 어제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제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친형 지금 구속 중이죠. 어제 그래서 이제 박수홍 씨가 동생이
형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앞서 친형 부부는요, 이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방송인 박수홍 씨가 어제 법정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이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 박수홍 씨가 직접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 친형 측의 변호인은 그 부모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이 친형 부부는요,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61억 원에 달하는 이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 친형은 구속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박수홍 씨는 들어설 때부터 이 친형 부부를 쳐다보면서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증인석에 앉은 뒤에도 한참을 응시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친형 부부 역시도 고개를 안 숙이고 시선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형제가 법정에서 서로 시선을 주고 받으면서 마주 앉았다. 자, 양 변호사님, 친형 부부가 저희가 뭐 과거에 몇 번 다뤘잖아요. 네. 친형 부부가 참 일단 혐의긴 하지만 했던 뭐 짓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사실은 이제 박수홍 씨가 연예 활동을 하던 지난 3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 10년 동안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60억 원이 넘는 출연료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뭐 이 SNS라든가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박수홍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들을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부모님과는 물론이거니와 또 여자친구와의 결혼 이런 것들도 갈라놓으려 했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충격을 좀 받으셨던 게 사망보험을 박수홍 씨 이름으로 8개를 가입해 놨었다라는 게 그게 좀 크게 좀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예. 자, 그런데 이 10년간 61억 원 횡령 혐의. 자, 그런데 구체적인 정황들이 조금씩 나왔다면서요. 자, 대다수 법인의 카드를 갖고 사적으로 이용한 착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10년인 건 지금 양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공소시효 안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가장 이제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마트나 백화점 가서 이렇게 상품권 사고 현금 구매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본인 자녀 학원비를 대납, 이거는 법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박수홍 씨 명의가 아닌 그 형님 그 부부 명의에 부동산 8채를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재판 비용까지 지급을 해서 총 61억 원 정도의 횡령이라고 하는데요. 뭐 횡령이라는 거, 뭐 업무상일 수도 횡령이라는 거는 타인의 돈인데 타인의 카드인데 갖고 있는 기회를 해서 써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두 번째 사건, 분노 폭발입니다. 자, 이 기자. 전 진짜 이거 조금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이 재판 과정에서요, 이 친형 측 변호인이 이 박수홍 씨의 전 연인 실명이 포함돼 있는 법인 급여대장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허위 직원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박수홍 씨는 정말 비열하다면서 이 친형 측은 내가 10수년 전에 이 해당 여성이랑 결혼을 못하게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이건 2차 가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변호인은 법정에서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 맞섰습니다.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냐고 맞받아친 겁니다. 이 형 부부의 횡령 의심 내역에요. 해당 변호인 선임 비용도 포함된 점, 이 점을 꼬집은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 친형의 변호인을 향해서 정말 비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뭐 이거 변호인이 우리 증인을 꾸짖은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 수임료는 그 내 돈이다 하면서 막 하니까 저도 뭐 변호인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간 좀 말문이 막히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수님. 사실 이제 이 결혼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수홍 씨 입장에서 상당히 맺혔다라고 보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내 된 사람이 이제 그 재산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아까 나온 것 중에서 사망보험을 8개까지 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른 회사 방송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 예능 보도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형의 그 조카하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나왔는데 조카가 앞에서 대놓고
아빠가 삼촌 유산 내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좀 연결되지 않나 좀 약간 소름 끼치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분위기상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수홍 씨도 나 죽으면 내 재산 다 조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돼서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좀 상당히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소식을 예전부터 전해드리면서도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무리 친형이고 뭐고 하지만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했을까? 근데 박수홍 씨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30년 동안 쭉 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현금 인출기 사용하는 방법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냥 형에게 믿고 다 맡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은 계속해서 이 박수홍 씨한테 그런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연예인 나이 들면 비참해진다. 돈 없으면. 그래서 돈 아껴야 된다. 돈 관리 잘해야 된다. 내가 다 해주고 있다. 그래서 다 맡겨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 이제 아내를 만나는 과정에서 내 통장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다고 알아봤더니 30년 연예 활동을 했는데 3,300만 원 가량의 통장에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건데 저는 이게 좀 무서운 게 그전까지는 박수홍 씨 주장입니다만 이게 사실이면 정말 소름 끼쳐요. 형이 늘 종이 가방 들고 경차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차. 예, 나는 월급 500만 원 정도밖에 안 가져가. 나머지는 다 네 걸로 관리해주고 있어. 라고 했는데 통장에는 3천만 원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거의 막 이것도 역시 박수홍 씨 주장입니다만 인격살인을 하다시피 박수홍 씨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 이 형이 가깝게 지낸 유튜브까지 동원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라고 박수홍 씨는 지금 억울해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기는 내가 몹쓸 사람인가 싶어서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라는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박수홍 씨가 어제 법정에서 친형 부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달라는 좀 입장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재산 범죄입니다. 일단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박수홍 씨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했고요. 또 말미에 재판부항에서 본인 이제 증인 처음 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사과 안 하는 형 모습이나 이게 너무 더 힘들었다 얘기하면서 흥분한 모습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법원 출석하면서 또 다른 뭐 좀 인상적인 얘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박수홍 씨 얘기 듣고 마무리하죠.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68년 5월) 서울 종암동의 한 여관방. 젊은 종업원은 15호실의 문을 두드려 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을 비워야 하는데 몇 시간 전에 남성 투숙객이 나가면서 여자가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보내고 청소를 해야 다음 손님을 받겠죠? 노크를 해보지만 응답이 없고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 한 여성이 반나체로 이불을 덮고 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아무렇게나 찢은 쪽지에는 죽이고 싶도록 사랑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살해된 여인, 범인이 남긴 섬뜩한 쪽지를 따라가 봅니다. 자, 1968년 서울의 한 여관방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인데요. 요즘에 정말 미제 사건이나 이런 소식 전해드리다 보면 진짜 불과 한 10년, 20년 전 사건도 참 범인 잡기가 어려운데 68년도 이럴 때는 정말 이 범인을 어떻게 잡고 사건을 해결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자, 이 기자,
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 당시는요, 1968년 5월 25일 밤 11시쯤입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달성여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여기에서 이 밤에 20대 종업원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업원이 당일 자정 15호실에 투숙했던 손님이 있습니다. 다음 날 자정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손님이 없었으면 그냥 두고 나중에 요금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요. 이 당시 이 투숙객이 숙박비도 안 낸 상황이었고 마침 단골 손님이 와서 그 15호실 그 방을 내달라고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종업원이 결국 방문을 두드렸는데요. 응답이 없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피해자는 젊은 여성으로 보였는데 반나체 상태였고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시체는 남성의 양말로 목이 졸려서 숨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변호사님 그 시신 옆에 정말 섬뜩한 쪽지가 있었다. 남편이 있는 줄 알면서도 당신을 죽이고 싶도록 사랑했다라는 쪽지를 남겨놨는데요. 아니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이 결혼을 한 피해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얘기고 죽이고 싶도록이 아니라 실제로 죽였던 겁니다. 예. 그리고 저 쪽지에 심지어 산소느라고 자기 이름까지 서명을 남겼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한 여인의 목걸이와 또 반지는 빼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에서 그리고 또 방 안에 있는 담배꽁초 같은 데서 일단 그 범인의 체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뭘까요, 박 변호사님? 그렇죠. 이날 좀 뭔가 일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 종업원이 여성 종업원이 이 상황에서 방에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숙박부의 기재는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진술에 따르면 늦은 밤에 젊은 청년이 혼자 와가지고 그때 당시 뭐 옛날이니까요 200원을 내고 이 15호실에 투숙을 했다라고 하고요. 오후쯤 다음 날 오후쯤에 가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목소리 나서 뭔가 둘이 같이 있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오가 지났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여성이 아니다 하루 더 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하루 더 묵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녁 8시 30분쯤에는 남성이 밖으로 나가면서 나 숙박비 가지러 가겠다. 여자 지금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라라고 혼자 여관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몇 시간 기다리다가 11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이 저기 숙박비 가지러 좀 갔다 올게요 하면서 나갔으면 종업원이 그 사람을 그 남성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목격했죠. 그럼 금방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남성이 숙박부에다가 성명을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이태수라고 썼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를 중구 충무로 이가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업원이 당시 이제 그 나갈 때 얼굴을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으로는 인상착의가 10번 그 회색 싱글 자켓에 검은 티 그리고 자색 슬리퍼형 구두를 갖다가 신은 차림이었고 키가 한 160 정도의 호리호리한 그런 체격이었다. 당시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 신문에서는 멋부린 차림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쪽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쪽지에 남긴 이름은 앞서 그거 뭐 죽이고 싶도록 사랑했다. 그 쪽지에 있었던 이름은 한선우. 자, 그런데 투숙객 명부에는 이태수. 하하,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하고. 네, 일단 이 피해자 조 씨 주변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경찰이 알아본 바로는요. 피해자인 조 씨는 6.25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동대문 시장에서 고무신 장수를 하면서 새 출발을 합니다. 이후에는 백화점 직원, 또 양화점 직원 이런 것들로 일을 해왔고요. 이런 와중에 이 남편이랑 7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 남편이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조 씨가 생업을 도맡고 있었고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는 모 양화점에서 월 7,00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부터 좀 확인을 했는데 이 경찰은 조 씨가 사망 당일 아침에 평상시처럼 집에서 출근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 양화점 직원들에 따르면요. 그날 조 씨가 출근을 하자마자 미장원에 들러서 머리를 했고 이후에 한 남성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 양화점 측에 의하면 조 씨가 1년 전부터요. 이 영화 기술자인 미스터 한이라는 사람이랑 자주 만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만남이 뜸해지긴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경찰은 뭔가 불륜 관계가 있었구나, 치정에 의한 살인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미스터 한,
아까 쪽지에 남긴 이름 한선우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한선우인데 근데 미스터 한이라고 불렸지만 실제 이름은 이선우라고 불렸다라고 하고요. 근데 또 더 알아보니까 진짜 이름은 이보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화 뭐 기술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실 충무로 주변에서 그러니까 조명 보조 같은 것들을 업무를 했던 거지 주요 업무를 맡았던 건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게다가 또 뭐 관련돼서 충무로에서 일할 때는 조명기관 3만 원어치를 훔쳐서 달아난 적도 있다라고요. 아까 그 피해 여성이 월급이 7,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이면 그때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을 훔쳤던 것이고 심지어는 직장 하숙제는 하숙비도 밀려 있어서 이 노숙을 하던 상황이어서 그 와중에 또 주인집 라디오를 훔쳐가기도 했던 그런 그러니까 뭐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이죠. 자, 미스터 한 그리고 한선우 또 이선우. 하지만 진짜 실제 본명은 이보우. 이 사람 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보우죠, 결국은. 이보우인데 뭐 멋부리고 하지만 결국 존도둑 같은 사람인데 이보우 뭐 DNA라 뭐 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검색이 됐기 때문에 이보우가 확실합니다. 다만 이때가 지금 2000년도가 아닙니다. 1968년도예요. 못 찾았습니다. DNA,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자주 가는 곳에 이제 숨어 잠복해 있다가 검거하는 건데 대구에 지금 고향에 살고 있어서 급습을 몇 번 했다고 하는데 행방을 못 찾고 또 충무로나 이런 데 갔는데도 행방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뭐 방금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DNA를 찾았다 그래서 이걸로 뭐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이보우가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이제 빠져나가서 형이 있는 그 포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이틀 정도 집에서 형 집에서 이제 보낸 뒤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량리 쪽으로 와서 그 당시에 청량리 그 앞쪽에 그 무허가 하숙집들이 많았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자기 이제 고향이니까 고향 쪽인 그 대구로 가서 그 이제 사촌 형수 집에 들렀더니 사촌 형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 형사들이 너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도주를 했다가 뒷산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난 그 이보우가 이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자수를 하라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사건 발생 한 일주일 정도 경과한 때인데 맏형과 함께 그 경북 달성 지역에서 그 대구 쪽에 있는 그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면서 일단 그 이 사건이 그 종료가 됩니다. 일단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어떤 뭐 검거 과정 자체는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까? 일단 경찰 조사에서 이보우는요, 이 피해 여성에게 시골로 도망가서 같이 살자고 권유를 했는데 조 씨가 거절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당시에 경찰은 이 종합한 내용이요. 이보우가 일단 도둑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발붙일 곳이 없어지니까 조 씨를 꿰어서 시골로 도망가자라고 권유를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살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찰이 종합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보우의 진술 자체는 굉장히 오락가락했습니다. 뭐 장난삼아 잡아당겼는데 어떻게 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사를 하려던 것이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진술, 횡설수설했습니다. 자, 교수님 혹시 이 사건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사건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이보우가 주장을 하고 있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간의 어떤 정을 그 얘기하는 그 정에다가 또 죽을 사자를 갖다 붙여서 이거는 이제 서로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다음 생에서 우리가 행복을 이루자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커플들이 좀 있었어요. 예, 있었었는데 그래서 뭐 그 양쪽 집안에서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때 같이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보우가 얘기를 하는 이 진술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뭐 그 상대만 그렇게 살해를 하고 도주를 했으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가 그 피해자의 금목걸이하고 금반지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사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피해자의 금부치를 가지고 도주를 한다? 그저 가해자의 그런 어떤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뭐 양 변호사님. 당시에도 이제 범인은 뭐 빠져나갈 궁리를 좀 했겠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지. 자,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범인은 다른 게 아니라 우발적 살해를 주장을 했고요.
계획살인하고 볼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이 있었던 게 일단 처음부터 봤지만 가명 썼잖아요. 그리고 60년대니까 지금하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신발을 주인에게 맡기고 그렇게 숙박업소 내부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신발은 또 딱 챙겼다라는 겁니다. 또 이 숨진 피해 여성 입을 옷으로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비명도 못 지르게 만들었던 상황이고요. 뭐 정사 같이 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자기는 그럴 계획이 전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사랑하는 여성의 마지막 순간을 보냈는데 금부치를 훔쳐서 달아나요? 있을 수 없는 계획범죄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보은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통스러워하며 누워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남성의 오른팔을 응급처치해 주는데요. 몇 분 전 72살 이 남성은 본인이 키우던 동물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바로 신고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I got attacked by a zebra. You got attacked by a what? A zebra. A zebra? Yes, a horse. Come before it gets me again. Did he bite your arm? Oh, hell yes. Is your arm still attached, sir? I don't think so. I think he tore my arm off. 네, 남성의 팔을 물어뜯은 건요. 들으셨다시피 다름이 아닌 얼룩말이었습니다. 얼룩말도 사람을 물어요? 그것도 가볍게 문 게 아니라요. 팔을 다시 봉합하는 대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고 응급차로 이동했습니다. 남성을 공격한 얼룩말은 경찰차의 경적이나 사이렌 소리에도 도망가지 않고 공격 태세로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공격당한 남성의 가족이 막대기를 가지고 얼룩말을 내쫓아보지만 이 얼룩말은 잠시 물러설 뿐 사람들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죠? 이 공격한 이유는 사실 불분명한데요.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남성을 공격한 얼룩말은 수컷이었고 그 주변에 6마리의 암컷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암컷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난폭하게 공격한 게 아닐까 추정을 했습니다. 경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맴돌던 얼룩말은 결국 경찰에게 사살됐습니다. 얼룩말에게 공격당한 남성은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네, 이곳은 지하철 플랫폼입니다. 파란색 후드티를 입은 한 소년이 열차에서 내립니다. 뒤이어 젊은 여성도 내리는데요. 이 여성은 열차에 다시 타려는 소년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 겁에 질린 소년에게 계속해서 걸으라고 소리치면서요.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뭐 학폭 이런 거예요? 이 소년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죠. 다시 한번 여성의 손을 뿌리치고 열차에 올라타니까 여성은 더 화를 내면서 손찌검까지 합니다. 소년은 결국 못 이기고 열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이번엔 소년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차게 가격합니다. 충격에 안경까지 벗겨지는데요. 그러고는 순식간에 세 사람이 달려들어서 소년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합니다. 소년은 이리저리 휘청이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요. 다들 구경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왜 저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15살짜리 이 소년은요. 자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외출한다고 지하철에 탔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겁니다. 폭행당한 소년은 얼굴을 꿰매야 할 정도로 다쳤고요. 지금은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호받아야 할 20대 소년을 이유도 없이 잔혹하게 폭행한 세 사람 또한 10대 청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며칠 전 체포돼서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요. 나머지 2명도 신원 확인이 돼서 수배 중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저게 만약에 맞는 사람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 같았었으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좀 도와줬을 텐데 영문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여성들이 저 남성 하나를 놓고 폭행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폭행의 원인을 보니까 너무 좀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여성이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따지는데요. 이 여성은 분에 못 이긴 나머지 결국 앞에 있던 남성의 머리를
있는 힘껏 칩니다. 왜 이렇게 때려 왜? 남성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여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성이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또 마구 때립니다. 아유. 여성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我老公上海人，公安局的，我就在这等着。你知不知道我老公上海人？上海市公安局，操！谁敢动我这头发？来来来，我明天我就存监狱。我不想给他钱，你管得着我吗？ 자, 저 여성 40대라고 하는데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른 겁니다. 근데 너무 취해서 보주망태가 된 상태로 대리기사에게 욕을 하고 또 때리기까지 한 겁니다. 거기다가 내 남편 경찰이다 이렇게 아주 당당한 태도로 나왔던 겁니다. 그 상하이 공항국이야 내 남편이 아니라 공항국 출신이라고 한 거 보면 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게다가 예.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거리에 있던 의자까지 집어 남성에게 아이고, 던졌고요. 참. 또 다른 의자를 집어서 이번엔 머리를 내리 찍습니다. 남성이 머리를 발로 차다가 또 제풀에 저렇게 본인이 넘어지기까지 한 건데 여성은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남성까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뭐 믿고 저러지? 자, 저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 여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런. 폭행당한 대리기사와 말리던 남성 모두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짐작하셨을 거예요. 예. 남편이 경찰이고 돈도 많이 벌고 여성이 막 저렇게 큰 소리 쳤던 것들 예.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하. 허언증인 거죠.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의 여죄 여부까지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저 비슷한 거 있었는데 우리 아빠 누구야? 그러니까요. 아빠, 엄마 자기나 잘 알아 그러세요. 뭐 남편 찾으세요. 네. 자, 다음은 대만으로 가보시죠. 자, 동그란 구멍에서 새우가 나옵니다. 저 새우예요. 근데 이 새우 껍질이 한 방에 꼬리까지 쏙 벗겨지죠. 심지어 새우 등에 있던 내장까지 싹 빠져나왔습니다. 저 기계 예. 새우 껍질을 대신 까주는 기계라고 합니다. 오.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새우 이거 먹는 건 좋아도 까는 게 정말 번거로워요. 냄새도 나고. 새우를 좋아하지만 까는 게 귀찮았던 초등학생들이 이 기계를 개발한 겁니다. 뭐 쓸데없는 걸 개발했어요. 왜 쓸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많이 먹을까 고민하던 이 친구들. 아니, 그 새우 껍질에 키토산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 들어보세요. 네. 왜 그런지. 선생님 지도하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 기계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첫 시도부터 성공한 건 아니고 무려 7.8기 끝에 새우 대신 까주는 기계를 개발해 성공한 겁니다. 자, 양해커가 지적한 것처럼 많이 먹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개발 학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因为我们自己不喜欢剥虾，所以然后再看到很多成长人士就是没办法剥虾，然后想说做这个东西。 저렇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 쉽게 깔 수 없는 사람들을 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은 기계였던 겁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나는 귀찮아서 껍질째 먹는데 기계는 사고 싶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다. 이런 반응 보였다고 합니다. 저렇게 깊은 뜻이.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강아지 2마리가 뭔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깥에 공룡이 나타난 겁니다. 강아지들은 창문을 긁으면서 마구 짖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강아지들 곧장 공룡에게로 돌진합니다. 공룡은 강아지들을 피해서 요리조리 열심히 도망을 가보는데요. 강아지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공룡 사냥을 이어갑니다. 물리면 저거. 강아지들 공격에 금세 지쳤는지 공룡 움직임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한 친구는 공룡 꼬리를, 다른 한 친구는 점프를 하면서 공룡에게 몸통 박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공룡의 KO패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맙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네, 야생 본능인지 멈추지 않고 이미 쓰러진 공룡의 목 주변을 마구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이거 웃으면서 볼 게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던 아내가요, 공룡 탈 속에 있던 남편한테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걸 아내가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찍고 있을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강아지들의 끝없는 공격에 끝내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웃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상에 올라온 거 보면요. 예, 저희가 솔직히 수고하시길 말씀드리면 이 남편이 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 한일 정상 기자회견 때문에 조금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따뜻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번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